사이먼 쿠즈네치라는 경제학자가 1955년에 주장한 큰 동아리에 담은 물이 다 담기면 넘치듯이,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집단이나 사람들에게도 흘러넘친다. 낙수 효과를 197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죠. 그 주장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전 세계에 주로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그것을 금과 옥조로 받아들여서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오늘날의 중국 다 똑같이 이 얘기를 진리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평등을 참아라. 불평등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라는 이런 논리로 정치적으로 활용이 됐어요. 이런 논의를 체계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비판한 학자가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에서 보여준 연구의 성과죠. 유럽 국가들의 데이터를 19세기, 20세기 데이터를 축적해서 장기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논의했던 아주 추상적이고 또 시간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많은 경제학적인 논의들이 상당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작업을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1990년, 2000년부터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 빅데이터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한 불평등 연구가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행정 데이터라고 불리는 빅데이터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건강 데이터, 그 다음에 과세 목적으로 그것을 수집하고 있는 국세청, 그 다음에 고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직장 이동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하고 또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또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각 행정기관들이 각기 다른 목적으로 각기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새로운 데이터 분석, 행정 데이터, 빅데이터 혁명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의 불평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먼저 그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외환위기라는 97년 큰 엄청난 경제적인 재앙이 있었죠. 1982년부터 2008년 사이에 가구 소득의 추이입니다. 골짜기가 있죠. 1990년대 초에 골짜기가 있고, 회색은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불평등을 측정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수죠. 그 다음에 파란 선은 빈곤율, 상대적인 빈곤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90년대 초반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수직 상승을 하고 또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한국은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나죠. 2008년, 9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도 굉장히 낮고 재산도 없는 왼편의 막대, 그다음에 오른편 위에 소득도 상위 5%, 10%, 재산도 상위 5%, 10%에 해당하는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2017년 데이터를 가지고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 상대적으로 소득, 재산 상층, 그리고 이 부분 소득, 재산 하층.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소득과 재산의 분포상에서
양극화는 아니지만 상당히 집단으로, 군집으로 크게 두 가지 군집이 형성되어 있고 그 중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중간 소득계층 그런 부분들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자, 노동시장 불평등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 국민 총생산 중에서 자본이 가져가는 부분, 노동이 가져가는 부분, 그 비율을 노동 분배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사회에서 파이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른편에 미국의 경우 한 60% 정도를 피고용자들이 가져가고 40%를 고용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죠. 일본의 경우는 최근에 와서는 조금 늘어서 56%, 57% 가까이 늘었고, 대만의 경우도 1980년을 보시면은 46.9, 절반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를 피고용자들이 가져가다가 조금 늘어서 52.3, 97년 약간 늘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한국의 경우는 상당히 네 나라에 비해서 낮죠. 91년에는 47%까지 증가하다가 98년에는 다시 줄어들어서 44.6 정도로 줄어들었죠. 44.6%의 그것을 가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대졸자, 중졸자, 고졸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대기업이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중소기업이고요. 90년대 들어와서 그것이 확대가 되면서 2000년대 급격히 기업 간 규모가 중요한 임금 격차의 요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졸자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공무원을 할 것인가, 대기업으로 취업할 것인가. 자, 여기에는 이제 조금 더 복합적인 그래프가 나와 있죠. 여기에 가로축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남성, 여성, 정규직, 남성, 비정규직, 남성,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여성.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서 임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똑같은 대기업일지라도 성별, 고용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임금 수준이 차이가 나는데요. 가장 열악한 경우는 여기죠. 맨 아래 비정규직 여성,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 그래서 여성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죠. 지금부터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특징을 국제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현재 많은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 고용체제의 특징이죠. 첫 번째 특징은 퇴직 연령이 너무 낮은 연령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49.1세요. 대기업은 조금 더 늦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더 이른 시기에 주요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이상 동일한 직장 근무자는 10.5%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외국과의 비교 통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 평균적으로 근속한 연수는 독일 11년, 프랑스 11.4년, 네덜란드 10.3년, 이탈리아 12.9년이에요. 한국은 5.7년이에요.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화되어 있다. 자주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잦은 이동,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OECD 통계에서 이른바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한국이 가장 높아요. 임금 불평등 국제 비교 수준에서도 임금 격차가 동유럽 국가들 수준보다 높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구와 관련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가구 중에서 한 44% 정도가 맞벌이 가구예요. 56%는 외벌이 가구죠. 당연히 맞벌이 부부는 똑같은 직업이라면 2배가 되겠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가구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가구소득 불평등이 또 달라진다는 것이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도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불평등, 빈곤이 달라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1인 가구의 경우도 정규직으로 일을 하느냐,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느냐, 여성 1인 가구냐, 남성 1인 가구냐, 이런 것에 따라서 결과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전대미문의 도전은 인구 고령화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미래 노인과 현재 노인이 이 문제를 같이 풀지 않으면 현재 청년들의 미래는 지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급격히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50년에 한국의 고령화 비율이죠. 1.3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회의 모습이에요. 고령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빈곤율입니다. 전체 고령 가구의 44%가 빈곤 가구로 분류되는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인구, 가족 체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낳는 여러 가지 후유증,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불평등,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지, 여기에는 전체 GDP 중에서 복지로 지출하는 복지 비용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가 32% 정도로 가장 높고요. 칠레, 한국, 터키 이런 나라들이 복지 지출이 낮은 나라입니다. GDP의 복지 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이 한 21% 가까이 되고요. 한국은 최근에 들어서 11.1% 정도. 그래서 OECD의 절반 정도, 프랑스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실업, 빈곤, 질병, 다양한 형태의 장애, 이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불평등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요한 부분이 조세를 통해서 재분배를 통해서 불평등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이 조세의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조세를 통해서 조세 전과 조세 후의 불평등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조세의 재분배 역할, 그것을 살펴본 거예요. 한국이 가장 낮아요. 미국이 발전된 국가 중에서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데 한국은 미국의 절반 정도. 그래서 이 조세 제도가 재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완화와 관련된 몇 가지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동시장에서의 문제, 고용체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기업, 정부, 그 다음에 노동, 조직, 시민단체,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정년 연장을 5년, 10년 늘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유럽에도 비정규직이 있죠. 그런데 정규직과 차별이 없어요.
시간당 임금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흔히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복지, 사회적 안전망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복지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노인 빈곤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투자를 강화하는 것, 적어도 보육, 타가, 초등, 중등, 의무교육까지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세금이 재분배하는 여러 가지 기능, 이것이 굉장히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높이는 것, 점진적으로 그런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